미안하다. 큰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서울 남대문 시장 한복판 최고급 벤츠 수십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칼국수 가게 앞을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재계 3위 태평양 그룹의 젊은 회장. 그가 낡은 패딩을 입고 떨고 있는 삼남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건 재벌 총수들만 쓴다는 한도 없는 블랙카드 한 장. 도대체 이 카드 한 장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냉철하기로 소문난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큰아빠라 부르며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부산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영하 12도를 밑도는 칼바람이 불던 그날 작은 장례식장에서 한 남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조촐하게 치러지고 있었죠. 고인의 이름은 정준하. 46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아이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는데요. 마디인 연우가 11살, 그 아래로 9살 지훈이, 그리고 막내 5살 하윤이까지. 세 남매는 아직 아빠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품에 안긴 막내 하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언니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 아빠 언제 와? 연우는 대답 대신 하윤이를 더 꼭 안아주었죠. 아빠는 이제 안 온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준하 씨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나마 찾아온 사람들도 배달 동료 몇 명이 전부였고 친척이라고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빠에게 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큰아버지는 오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으니까요.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아빠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빌라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새엄마 김수진이 고개를 들었죠.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아이들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 끝났으면 됐고, 나 할 말 있으니까 다 앉아. 연우는 불길한 예감에 동생들을 뒤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수진이 손톱을 다듬으며 시큰둥하게 내뱉죠. 보험금 나왔거든. 근데 이건 내 거야. 나도 너네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거 있으니까.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9살 지훈이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김수진이 지훈이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뭐? 너네 아빠가 남긴 거? 웃기지 마. 수익자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나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 아이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도 채 사귀지 못했는데 이제는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생긴 거죠.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김수진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건 검은 비닐봉지 몇 개였죠. 봉지 안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너네 집 여기 다 챙겨놨으니까. 들고 나가. 너네 아빠 핏줄은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 연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동생들이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그때 김수진이 서랍장에서 뭔가를 꺼내 연우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낡고 해진 남자 지갑이었죠. 야, 이건 너네 아빠 거니까 가져가. 나한텐 필요 없어. 연우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가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지갑. 가죽은 벗겨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아빠 손때가 묻어있는 유일한 유품이었죠. 연우는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김수진이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문틈으로 칼바람이 밀려 들어왔죠. 바깥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이를 악물고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애들아 가자. 막내 하윤이를 업고 지훈이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서는 연우의 뒷모습. 11살 소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컥. 그들의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등을 돌리는 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죠.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가을, 부산 해운대의 작은 횟집. 그곳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정준하는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수진, 그녀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살갑게 다가왔죠. 아이고, 애들 셋이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를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던 준하에게 그녀의 말은 단비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새엄마를 반갑게 맞았죠. 특히 막내 하윤이는 새엄마라는 말보다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김수진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죠.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겉으로는 괜찮은 엄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야, 연우야, 설거지 안 할 거야? 내가 맡으면 집안일 좀 해야지. 10살도 안 된 연우에게 설거지, 빨래, 동생 돌보기까지 모든 걸 떠넘겼습니다. 준하가 배달일로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은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지훈아, 또 장난감 어질렀어? 이거 안 치우면 다 버린다. 하윤아, 울지 마. 시끄러워 죽겠네. 아빠 오기 전에 입 다물어. 아이들은 아빠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새엄마가 더 무서워질까봐 꾹꾹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저녁, 준하는 평소처럼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광안리 쪽이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우가 현관에서 아빠를 배웅했습니다. 준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래, 우리 딸 금방 올게. 동생들 잘 챙기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1시 연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정준하 씨 가족이신가요?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엄마를 깨웠고 그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복도에 서 있던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교통사고로 오셨는데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부터 연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김수진은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죠. 응, 보험금은 나올 거야. 수익자가 나니까 걱정 마. 연우는 그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2025년 12월의 부산, 한겨울 밤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새 아이의 앞날도 그만큼이나 차가웠죠. 하지만 연우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품속에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 자신들을 기적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것을요. 찬바람이 뺨을 핥히었습니다. 연우는 등에 업힌 하윤이를 더 꼭 감싸 안고 골목을 빠져나왔죠. 뒤따라오는 지훈이의 발걸음 소리가 연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 가? 지훈이가 코를 훌쩍이며 누나의 패딩 자락을 잡아당겼죠. 연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이 살던 곳은 부산 연제구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빠가 20년 전 재벌가를 떠나 숨어 살던 곳이었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지훈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누나, 경찰서 가자. 저 여자 신고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뿔뿔이 흩어져. 보육원 따로따로 보내질 수도 있어. 연우의 말에 하윤이가 연우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의 마음에 공포로 다가왔죠. 연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일단 버스 터미널로 가자. 터미널? 어디 가게? 서울 아빠가 원래 서울 사람이었잖아. 거기 가면 뭐라도 방법이 있을지 몰라. 사실 연우에게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작은 도시에서는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죠. 아이들은 남은 동전을 털어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터미널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이라 인파로 북적였지만 아무도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죠. 연우는 동생들을 이끌고 터미널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야 했죠. 막내 하윤이가 연우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언니, 추워. 조금만 참아. 언니가 안아줄게. 연우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하윤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지훈이가 그걸 보더니 자기 점퍼도 벗어 누나에게 덮어주었죠. 누나도 추워. 이거 덮어. 너는? 나 괜찮아. 나 남자잖아. 9살 남자아이가 억지로 씩씩한 척하는 모습이 연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터미널 안내소를 찾아갔죠. 저기요, 혹시 무료로 잘 수 있는 곳 같은 거 아세요? 안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부모님은 어른이랑 같이 다녀야지. 저희 부모님 안 계세요. 안내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죠. 그럼 가까운 주민센터 가봐.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연우는 주민센터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세 남매가 함께 살 수 있는 보육원은 거의 없다는 걸 연우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터미널과 지하철역을 떠돌며 간신히 버텼죠. 연우가 가진 돈은 고작 10,000원 남짓.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을 사서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입에 넣는 게 아까워 아이들은 꼭꼭 씹어 넘겼죠. 하지만 10,000원은 이틀을 못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힘없이 누나 손을 잡아당겼죠. 누나, 배고파. 머리가 아파. 조금만 참아. 누나가 방법 찾을게. 연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언니, 나 괜찮아. 지훈이 오빠한테 뭐라도 먹여. 하윤아. 지훈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나,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할게. 넌 아직 9이야 안 돼. 연우는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자신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부산의 추위는 매섭기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였지만 세 남매에게는 그저 차가운 겨울일 뿐이었죠. 넷째 날 저녁이 되자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서울로 가자. 서울? 어떻게? 버스표 살 돈은 있어. 아빠가 원래 서울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거기 가면 연우 자신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남은 돈을 모아 고속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아이 2명은 어른 1명 요금이라 간신히 살 수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연우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생각했죠. 아빠,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버스 안에서 하윤이가 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지훈이도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연우는 품속에서 아빠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자 1,000원짜리 2장과 검은색 카드 1장이 보였죠. 이게 뭐지? 카드 앞면에는 금색 글씨로 VVIP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니 손글씨가 있었죠. 힘들면 써. 형이 다 갚아줄게. 연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형? 아빠한테 형이 있었나? 연우는 한참을 그 카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가 평생 꽁꽁 숨겨둔 비밀. 형이라니, 아빠에게 정말 형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쓰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오래된 카드라 정지되었을 수도 있고요. 연우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 서울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한산했죠. 연우는 동생들을 깨워 터미널 대합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누나? 일단 아침까지 여기 있자. 그 다음 생각하고.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2,000원. 밥 한 끼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때 막내 하윤이가 연우 품에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하윤이 배고파. 연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을 굶은 5살배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연우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움직이자. 가만히 있으면 더 추워. 세 남매는 비틀거리며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새 강남의 번화가에 접어들었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왔죠. 연우의 발걸음이 어느 떡볶이 노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볶이, 노릇노릇한 튀김, 그리고 어묵이 국물 안에서 출렁이고 있었죠. 아저씨 저기.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점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어요. 응? 학생, 떡볶이 먹을래? 저 돈이 없는데요. 혹시 어묵 국물만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연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뒤에서 지훈이가 연우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죠. 아저씨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크리스마스도 코앞인데 이리 와봐. 아저씨는 종이컵에 뜨끈한 어묵, 국물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3개나요. 여기 조심해서 마셔, 뜨거워. 감사합니다. 연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컵을 나눠주고 조심스럽게 국물을 마셨죠.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아저씨의 물음에 연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국물을 마셨습니다. 에휴,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어묵도 하나씩 먹어. 아저씨는 꼬치에 꽂힌 어묵을 3개 건네주었습니다.
연우는 감사 인사를 연신하며 동생들과 어묵을 나눠 먹었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따뜻한 국물과 어묵 한 조각이 주는 위안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갚을게요. 됐어. 그냥 가날 추운데. 따뜻한 데 가 있어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강남역 근처 24시간 찜질방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입장료 8,000원, 지갑에 남은 2,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지하철역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차가 끊긴 후 역사는 텅 비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한 번 지나가며 눈빛으로 경고했지만 연우가 애원하듯 손을 모으자 그냥 지나쳤습니다. 언니, 춥다. 하윤이가 떨며 연우 품에 파고들었어요. 연우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동생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연우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지갑을 확인하게 됐죠. 동전 몇 개, 때 묻은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이게 뭐지? 연우는 지갑 속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숨겨진 카드 한 장이 있었어요. 검은색 금속 카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카드를 들여다보자 금색 글씨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형이 갚아줄게, 형이 갚아줄게. 연우는 카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뒷면에는 PACIFIC GR5UP VVIP라는 영문과 긴급 연락처만 적혀 있었죠. 일반 카드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무게부터 달랐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 재질 카드. 표면에는 아무런 카드 번호도 유효기간도 없었어요. 이게 뭐지? 아빠가 왜 이런 카드를? 연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배달일로 근근히 생활하시며 명절 때면 돈을 빌리러 다니시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런 고급스러운 카드를 숨겨두셨을까요? 그리고 형이 갚아줄게라는 문구는 또 뭘까요? 아빠에게 형제가 계셨던 거야? 연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만 있으면 되라고 하셨죠. 명절에도 제사에도 친척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연우는 카드를 손에 쥐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빠에게 형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떠돌고 있다는 것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 울면 동생들이 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그날 밤 연우는 카드를 꼭 쥔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5년 12월 중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누나, 배고파? 하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연우는 주머니 속 블랙카드를 만졌습니다. 이 카드에 정말 돈이 있을까? 만약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훔친 카드로 오해받으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연우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강남에서 떡볶이 노점을 봤지만 너무 화려한 곳이라 부담스러웠거든요. 홍대 거리에도 노점들이 많았습니다. 연우는 한산한 골목 안쪽에 작은 떡볶이 노점을 발견했어요. 저기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노점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3,000원이야,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되나요? 카드? 아이고, 요즘 애들은 다 카드 쓰네, 잠깐만. 아주머니가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단말기였지만 제대로 작동했죠. 연우가 카드를 내미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 B- 승인 완료. 어머, 카드가 참 멋지네. 특이하게 생겼다. 아, 내 연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결제가 된 거예요. 떡볶이를 받아든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며 눈물이 핑 돌았죠. 먹어, 지훈아, 하윤아, 천천히 먹어. 세 남매는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틀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그 순간 연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용한 이 작은 카드 한 번의 결제가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울 강남 태평양그룹 본사 63층 정준호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 PACIFIC GR5UP VVIP 카드 사용 알림. 결제 금액 3,000원. 결제 장소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인근. 결제 시간 2025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2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 카드가 지금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준아야. 동생 이름을 부르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005년 봄 부산. 당시 26살이었던 정준하는 형 준호와 함께 태평양그룹의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태산 회장은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지만 특히 똑똑하고 인간미 넘치는 둘째 준하를 아꼈죠. 준하야, 너는 나중에 그룹의 부회장을 맡아라. 형과 함께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버지의 기대는 컸습니다. 준하는 미국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막 귀국한 참이었어요. 앞길이 창창했죠. 그해 봄 그룹 계열사 실사차 부산에 내려갔다가 준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해운대 작은 횟집에서 일하던 서빙 아르바이트생. 이름은 박소영. 23살의 대학생이었어요. 저기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밝게 웃는 그녀의 미소에 준하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가끔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그 횟집을 찾았죠.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부산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뭐 하세요? 그냥 회사 다녀. 어떤 회사요? 작은 회사야. 별거 아니야. 준하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재벌 2세라는 걸 알리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순수했어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었죠.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오빠, 나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래, 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오빠도 나중에 좋은 아빠 될 것 같아요. 따뜻하니까. 준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 사랑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 가을, 형 준호가 부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준하야, 도대체 무슨 짓이야? 형,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하려고?
내가 지금 평범한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거 다 알려졌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 나 소영이를 정말 사랑해.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준하야, 정신 차려. 넌 재벌가의 후계자야. 내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평생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해? 그게 내 운명이야. 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소영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 준하야. 형, 미안해. 난 그룹을 떠날 거야. 그날 밤 형제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준호는 동생을 설득했어요. 몇 시간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준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형, 내 대신 미안하다고 아버지께 전해줘. 준하야, 제발 가지 마. 준호는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하는 돌아섰어요. 2005년 겨울, 준하는 그룹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했고 준하를 의절했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준하는 소영과 함께 부산 작은 동네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별 직전 형 준호가 준하를 찾아왔습니다. 준하야, 정말 가는 거냐? 응, 형. 미안해. 준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VVIP 카드야. 한도도 없고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어. 형, 난 괜찮아. 내 힘으로 살 거야. 아니야. 이건 형의 마음이야. 내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만 써. 알았지? 준호는 카드 뒷면에 유성펜으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형이 갚아줄게. 형? 준하야, 형이 미안하다. 형이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형이 아버지를 막았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형.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형 잘못 아니야. 준하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이 카드만 쓰면 내가 바로 알 수 있어. 어디 있든 찾아갈게.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준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건 준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준호는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카드 사용 내역 추적해. CCTV 결제 시간, 장소 다 찾아내. 네, 회장님.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하야, 잠깐만 기다려. 형이 지금 간다. 20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은 후에도 연우는 카드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됐어. 진짜로 결제가 됐어. 믿기지 않았어요. 3,0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지훈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카드에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 있을까? 또 쓸 수 있을까? 일단 조금만 더 써보자. 연우는 동생들 손을 잡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3개, 삼각김밥 3개, 그리고 핫팩 5개.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죠. 11,500원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도 될까? B- 승인 완료. 감사합니다.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또 됐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따뜻한 우유를 나눠 마시며 세 남매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이 카드 신기하다.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나도 몰라. 그런데 아빠가 숨겨두신 거니까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연우는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아빠, 혹시 이 카드가 우리를 살리려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날 저녁 연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훈아, 하윤아, 우리 오늘은 따뜻한 데서 자자. 정말? 홍대 근처 24시간 찜질방.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우는 용기를 냈어요. 어린이 3명이요. 24,000원입니다. 카드 결제. B- 승인 완료. 세 남매는 처음으로 따뜻한 실내에 들어갔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우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나, 여기 천국이야. 하윤이가 바닥에 뒹굴며 웃었습니다. 5일 만에 보는 동생의 웃음이었죠. 연우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따뜻한 곳에서 잠은 잤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에서 나온 아이들은 다시 거리를 헤맸습니다. 몸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었어요. 누나, 우리 오늘 뭐 해? 일단 도서관 가자. 거기는 따뜻하고 공짜니까. 연우는 가까운 구립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신분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었죠.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훈이와 하윤이는 동화책을 펼쳐 들었고 연우는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PACIFIC GR5UP VVIP 카드. 검색창에 카드에 적힌 문구를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평양그룹, 재계 3위 대기업. VVIP 카드는 그룹 총수와 핵심 경영진만 소유. 한도 제한 없음.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는 평범한 배달원이었어요. 아니, 평범한 것도 아니었죠. 가난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재벌 총수나 쓰는 카드를 가지고 계셨을까? 연우는 더 검색했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 정준호. 사진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냉철한 눈빛이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이 갚아줄게. 혹시 이 사람이 아빠의 형? 연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배달원의 형이라니. 하지만 카드는 분명 진짜였어요. 여러 번 사용했지만 계속 승인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학생. 보호자 없이 온 거예요? 도서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네. 저희 엄마가 잠깐 볼일 보러 가셨어요. 그래요? 혹시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요? 저기,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어요. 그때 하윤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요. 콜록. 하윤아. 연우가 급히 하윤이를 안았어요. 동생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어머, 얘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겠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서둘러 동생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나왔어요. 하윤이의 열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 탓이었죠. 하윤아, 괜찮아? 언니, 춥다. 12월 중순 한낮인데도 하윤이는 떨고 있었어요. 연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그런데 보험증도 없는데 어떡하지? 잠시 망설이다가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지훈아, 하윤이 여보.
우리 병원 가자. 가까운 소아과를 찾았어요. 작은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죠. 동생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보호자는요? 저 혼자 왔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윤이를 진찰했어요. 감기가 심하게 왔네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증이 없으면 진료비가 좀 나와요. 괜찮겠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계산대에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진료비 2만 5천 원, 약값 2만 8천 원, 총 4만 3천 원. 연우는 블랙카드를 내밀었어요. B- 승인 완료. 약봉투를 받아든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하윤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하윤아, 이제 괜찮을 거야. 고마워, 언니. 하윤이가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연우는 카드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 카드가 우리를 살리고 있어. 아빠, 이 카드 어떻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형이 갚아줄게라는 건 정말 아빠에게 형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연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우리 이러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잡히는 거 아니야? 이 카드. 혹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카드면 어떡해? 연우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야. 분명 우리 쓰라고 주신 거야. 하지만 연우 자신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이제 하윤이가 아파서 밖에서 잘 수는 없었으니까요. 찜질방 수면실에 누워 연우는 카드를 쥐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올까? 형이 갚아줄게. 형은 지금 우리를 찾고 있을까? 그 순간 연우는 몰랐습니다. 서울 강남 태평양그룹 본사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밤새 CCTV를 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정준호 회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20년 만에 움직인 카드 한 장이 거대한 재벌 총수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태평양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정준호는 휴대폰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PACIFIC GR5UP VVIP 카드 사용 알림. 결제 금액 3,000원. 결제 장소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인근. 준하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 카드였습니다. 준호는 급히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 실장, 당장 들어와. 네, 회장님. 40대 중반의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 카드 사용 내역, 지금 당장 추적해. CCTV, 결제 장소, 시간, 전부 다. 그리고 보안팀장도 즉시 올라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하야, 내가 쓴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왜 이제야? 그날 오후 2시 본사 보안실에는 20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6개에는 각종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이 떠 있었죠. 회장님, 첫 번째 결제 당시 CCTV를 확보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 작은 떡볶이 노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건 준호는 화면을 멈추게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린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미는 모습이 보였어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뒤에는 더 어린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생 준하가 아니라 아이들이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 확대해봐. 화면이 확대되었어요. 낡은 패딩을 입은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순간 이 얼굴,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녀의 얼굴에서 동생 준하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도 인매도. 준하의 딸.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추적해. 이 아이들이 누군지, 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전부 밝혀내. 네, 회장님. 오후 5시, 회장님, 추가 결제 내역이 들어왔습니다. 결제 금액 1만 1,500원, 결제 장소 홍대 입구역 편의점. 결제 금액 2만 4천원, 결제 장소 홍대 S찜질방. 계속 홍대 지역이네. 아이들이 홍대에 머물고 있어.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내 차 준비해. 지금 당장 홍대로 간다. 회장님, 아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준호는 서둘러 회장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홍대는 넓었습니다. 찜질방은 찾았지만 이미 아이들은 나간 뒤였죠. 회장님, 내일 다시 카드 사용 내역이 뜨면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님, 카드가 또 사용됐습니다. 결제 금액 4만 3천원, 결제 장소 홍대 소아과. 소아과? 아이가 아픈 건가?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역시 아이들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의사 선생님, 방금 온 아이들 기억하세요? 네,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왔어요. 막내가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호자 없이 혼자 왔나요? 네, 좀 이상했어요. 보험증도 없고,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떠돌고 있어. 준하는 어디 있는 거야? 오후 3시, 본사 보안실. 준호는 직접 CCTV를 돌려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실 필요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때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네. 현지 지사에 확인을 부탁했는데요. 부산 연제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에.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해. 정준하 씨. 4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2025년 12월 10일 사망. 순간 준호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뭐? 라고? 유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3명. 11살, 9살, 5살. 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하가 죽었다고?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니야. 말도 안 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동생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동생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준호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하야, 미안해. 형이 너무 늦었어. 20년 동안 쌓여온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밤 11시. 회장님, 또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결제 금액 2만 4천원, 결제 장소 홍대 S찜질방. 준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준하는 내가 못 지켰어. 하지만 준하의 아이들은 절대 잃을 수 없어.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24시간 감시 체제 돌입해.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 순간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준비해. 네, 회장님. 그리고 차량 50대 대기시켜. 경호팀 전원 비상 소집. 50대요? 그래. 내 조카들을 데리러 가는데 초라하게 갈 순 없잖아.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형은 동생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동생의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다시 다음날 새벽 5시,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보안실에서 대기하며 카드 알림을 기다렸습니다. 준하의 아이들, 아빠 없이 떠돌고 있어. 추운 겨울에 혼자서.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B- PACIFIC GR5UP VVIP 카드 사용 알림. 준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출동한다. 지금 당장. 거대한 재벌 총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를 향해. 오전 7시 아이들은 찜질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어디가? 지훈이가 물었어요. 이제 사흘째 서울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지도 앱을 켰어요. 그러다 한 장소를 발견했죠. 남대문 시장. 여기 가보자. 거기는 왜? 시장이면 음식도 싸고 사람도 많으니까 따뜻할 것 같아. 세 남매는 지하철을 타고 회원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남대문 시장. 새벽부터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아침 장사를 하는 상인들, 출근길 직장인들,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아이들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군만두 찌는 냄새, 호떡 굽는 냄새, 칼국수 끓는 냄새,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언니 배고파? 하윤이가 연우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응, 뭐 먹을까? 연우는 주머니 속 카드를 만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 카드면 밥은 먹을 수 있다는 것. 한 칼국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원조 남대문 칼국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아줌마, 칼국수 3개 주세요. 어머, 애들이 벌써 아침부터 칼국수를 먹어? 어른들은? 저희끼리 왔어요. 그래. 들어와, 들어와. 따끈한 칼국수 3그릇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후루룩 국수를 먹었어요. 맛있다. 하윤이가 행복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어요. 18,000원이야. 연우는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B- 승인 완료.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남 태평양그룹 본사.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 PACIFIC GR5UP VVIP 카드 사용 알림. 결제 금액 18,000원. 결제 장소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보통 칼국수. 결제 시간 2025년 12월 18일 오전 9시 3분. 지금이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전 차량 즉시 출동. 남대문 시장으로. 네, 회장님. 보안실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벤츠 S클래스 50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차량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준호는 선두 차량에 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 네, 회장님. 검은 차량 행렬이 본사를 빠져나갔어요. 경호원들을 가득 태운 50대의 차량. 모두 비상등을 켰습니다. 오전 9시 10분 남대문 시장. 아이들은 칼국수 집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누나, 우리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지훈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야.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연우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카드로 당장 먹고 자는 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저 소리 뭐야? 글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쿵쿵, 쿵쿵, 쿵쿵. 시장 입구 쪽에서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나타났어요. 모두 비상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죠. 와, 저게 뭐야? 대통령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재벌 누가 온대? 차량들이 시장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코트를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정준호 회장이었습니다. 찾아. 준호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시장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11살 여자아이, 9살 남자아이, 5살 여자아이. 찾아. 연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 사람들 뭐야? 무섭다. 지훈이가 연우 뒤로 숨었어요. 우리 숨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윤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연우도 두려웠어요. 혹시 자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일까?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도망가야 해. 연우는 동생들 손을 잡고 뒤돌아 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한 상인 아주머니가 연우를 가리켰어요. 아까 칼국수를 팔았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 애들이요. 방금 칼국수 먹고 간 애들. 경호원들이 일제히 연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연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연우에게 걸어왔어요. 경호원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준호는 연우 앞에 섰습니다. 연우는 겁에 질려 꼼짝도 못했어요. 동생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준호는 연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생 준하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매, 코, 입매 모두 똑같았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희가 준하의 아이들이구나. 저희. 연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재계 3위 그룹의 회장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회장님처럼 보이는데.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큰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큰아버지요? 연우는 눈이 커졌어요. 그래. 나는 너희 아버지의 형이야. 내 큰아버지. 준호는 새 아이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하는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연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이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 돌아가셨니? 열흘 전에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하야. 길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50대 재벌 총수가 사람들 앞에서 목 놓아 우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준하야, 형이 미안해. 형이 너를 못 지켜서 미안해. 20년의 그리움, 20년의 후회, 20년의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연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와 하윤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준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큰아버지가 있어. 다시는 떠돌지 않아도 돼. 이제 집으로 가자. 집이요? 그래. 너희 집으로. 준호는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량 문을 열었어요. 준호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못다한 인생, 큰아버지가 책임질게.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연우는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아빠가 가지고 계셨어요. 형이 갚아줄게라고. 준호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형이 갚아줄게. 약속할게. 20년 전 건넨 그 카드 한 장이 마침내 두 형제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비록 한 형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소중한 아이들을 통해 검은 차량 행렬이 남대문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뒷좌석에 앉은 새 아이를 백미러로 바라봤어요. 연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지훈이와 하윤이는 피곤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너희 아버지. 마지막 모습이 어땠니? 연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셨어요. 힘들어 보였는데 우리 앞에서는 늘 웃으셨어요. 그랬구나. 사고 나던 날도 아빠는 새벽 4시에 나가셨어요. 연우야,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치킨 사줄게 하셨는데 연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큰아버지, 아빠가 왜 우리한테 큰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그건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두 형제가 갈라선 이유를, 아버지의 의절,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아빠는 늘 우리만 있으면 되라고 하셨어요. 명절에도 친척이 한 번도 안 오셨고요. 근데 아빠 방에 큰아버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뭐? 준호는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지갑 속에 아주 오래된 사진이요. 두 남자가 웃으며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연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어요. 20대의 준호와 준하가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두 형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준하야.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구나. 20년 동안 동생도 형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가자. 네. 너희 아버지가 살았던 집으로 가고 싶다.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차량 행렬이 작은 주택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고급 벤츠들이 낡은 동네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기, 저 집이에요. 연우가 가리킨 곳은 낡은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오래되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게 준하가 살던 곳이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재벌가를 떠난 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연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도 필요 없었어요. 낡은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은 더 작았습니다. 원룸보다 작은 공간에 부엌, 거실, 방이 다 붙어 있었어요. 낡은 이불 세 채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함께 자던 자리였죠. 구석에는 배달 오토바이 헬멧이 놓여 있었어요. 준하가 마지막으로 썼던 헬멧. 준호는 헬멧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도 동생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매일 여기서 출발하셨어요. 연우가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숙제 봐주시고 밥도 해주셨어요. 책상 위에는 아이들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 준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늘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줬다. 연우가 아빠 최고. 라고 하며 웃었다. 이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형은 잘 지내고 계실까? 20년이 지났지만 형 생각이 난다. 미안해, 형. 내가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 소영이와 이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으니까. 준호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2025년 11월 5일. 요즘 배달이 줄었다. 겨울이 다가오니 걱정이다. 하지만 연우가 시험에서 1등을 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형이 이 아이를 보면 놀랄 거야. 형의 조카라고 자랑하고 싶다. 2025년 12월 5일. 오늘 형이 꿈에 나왔다. 형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준아야, 괜찮아? 꿈에서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깨고 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준아야, 너도 나를 그리워했구나.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형이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형이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연우가 큰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큰아버지, 아빠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연우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형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연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큰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준호는 연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형이 지켜줄게. 약속할게. 방 한쪽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준하와 새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인 듯 했죠. 네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준하야,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웠어. 착하고 씩씩하게. 준호는 사진 속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형이 키울게. 내가 주지 못한 것들, 형이 다 줄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 준호는 아이들을 모두 안았어요.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큰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도 계시고 고모들도 계셔. 정말요? 하윤이가 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큰 집에서 따뜻하게 살 거야.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우리 이제 떠돌지 않아도 돼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다시는 떠돌지 않아. 약속해. 준호는 새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20년 전 형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동생이 남긴 새 아이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집을 나서며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아야, 편히 쉬어. 아이들은 형이 잘 키울게. 절대 외롭고 배고프게 하지 않을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연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큰아버지가 지켜주신대요. 하늘 어딘가에서 준하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형의 품에서 행복할 거라는 것을 20년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차량 행렬이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와! 아이들은 입을 떡 벌렸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만 해도 축구장 2개는 될 것 같았죠. 이게 집이에요? 지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준호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대문을 들어섰어요. 현관에는 7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산 회장, 준호의 아버지이자 아이들의 할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산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세월로 흐려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아이, 아이들이구나. 네, 아버지. 큰손녀 연우, 손자 지훈이, 막내 손녀 하윤이입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태사는 한참을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봐라. 연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태사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차가웠죠. 준아를, 아빠를 닮았구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를 내가 보내서 미안해.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내가 고집을 부려서 준하를 내쫓았단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70대 노인이 어린 손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연우도 울음이 터졌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킬 거야. 준하가 못 받은 사랑, 너희가 다 받아야지. 태사는 세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손주들을 통해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삶에 금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방이 생겼어요. 연우의 방은 공주방처럼 예뻤고 지훈이 방에는 레고와 게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윤이 방에는 인형들이 즐비했죠. 누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훈이가 침대에 뛰어오르며 웃었습니다. 진짜야. 이제 우리 집이야. 연우도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식당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죠. 얘들아, 많이 먹어. 준호가 아이들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굶주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니. 큰아버지,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우리 정말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쫓겨나지 않을까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절대 안 돼. 여기는 너희 집이야. 영원히. 정말요? 약속해. 준호는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호는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부산 연제구 김수진. 이 사람 조사 다 끝났나? 네, 회장님. 보험금 사기, 미성년자 유기, 아동학대 혐의가 명확합니다. 고소해. 최대한 무겁게. 알겠습니다. 며칠 후 김수진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뭐야? 왜 나를 잡아가는 거야? 보험금 사기 및 아동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수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죠.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보험금 5천만 원은 전액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 방청석에 앉아있던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준호가 연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2026년 3월 새학기.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전학했습니다. 연우야, 학교 어때?
좋아요, 큰아버지. 친구들도 생겼어요. 지훈이는? 저는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코치님이 제가 잘한대요. 하윤이는? 유치원 재밌어요. 선생님이 예뻐요. 세 아이 모두 밝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준하의 묘비 앞. 아빠. 연우가 묘비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정말 잘 챙겨주세요. 지훈이도 울먹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좋은 학교 다녀요. 축구도 배우고요. 하윤이도 꽃을 묘비에 올렸어요. 아빠, 하윤이 이제 안 춥고 안 배고파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동생 묘비에 절을 했습니다. 준아야, 형이 약속 지킬게.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울게. 내가 주고 싶었던 모든 걸 다 줄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준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형. 이제 마음 놓을게. 저택식당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산 할아버지, 준호, 그리고 준호의 부인과 두 딸, 그리고 연우, 지훈이, 하윤이. 자, 건배. 준호가 잔을 들었어요. 아이들은 주스를 들었죠.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연우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큰아버지, 할아버지, 고모들, 사촌 동생들. 우리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따뜻한 가족의 품에 돌아온 거예요. 며칠 후 연우의 방. 연우는 아버지가 남긴 블랙카드를 꺼내봤어요. 형이 갚아줄게. 아빠, 큰아버지가 정말 갚아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연우는 카드를 액자에 넣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이 세 남매를 살렸어요. 20년 만에 두 형제를 다시 이어줬죠. 그리고 차가운 겨울을 견디게 해준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 앞에서 할아버지가 하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지훈이가 큰아버지와 게임을 하고 있었죠. 연우는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행복해요. 하늘 어딘가에서 준하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형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시련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2028년 봄, 연우는 초등학교 졸업식을 맞았습니다. 우등상을 받았어요. 무대에 선 연우 뒤로 큰아버지 준호, 할아버지 태산, 고모들, 동생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연우는 상장을 받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푸른 하늘이 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우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남매는 더 이상 길 잃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하늘에서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